형, 이번만 좀 도와줘. 안 그러면 나 진짜 끝장이야. 추석 전날 밤 술에 취한 태호가 두툼한 봉투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형 명의만 빌려주면 돼. 절대 문제 안 돼.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차명계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태수는 불안했지만 1,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그 순간 태수의 평범한 일상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58세 김태수 씨의 사연입니다. 태수가 핸들을 꽉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문득 통장 잔액이 떠올랐어요. 40만 원.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저씨, 매교동 롯데마트 앞에서 세워주세요. 승객의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째 똑같은 노선을 달리고 있지만 요즘 따라 이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퇴직까지 이제 석 달. 그 후의 삶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태수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은 그에게 있어 전부였습니다. 26살에 시내버스 기사가 되어 지금까지 32년간 핸들을 잡고 살아왔죠.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 30분 첫 차를 시작으로 하루 10시간씩 운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태수는 모범적인 이웃이었어요. 참 반듯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성실한 가장의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성실함 뒤에 숨겨진 무게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정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씻고 오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림을 꾸려가지만 빠듯한 형편 탓에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야 했거든요. 마트에서 달걀 한 판을 사려다가도 가격을 보고 망설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 왔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주말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정희의 말에 태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결혼이 내년 봄으로 정해졌는데 결혼 자금만 해도 3천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 비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태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돈을 마련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는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퇴직금이라도 있으니까. 태수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32년 근무한 퇴직금으로는 결혼 자금을 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게 뻔했거든요. 그 후의 생활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형님, 나 태호야.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와 정희는 눈을 마주쳤어요. 태호가 이 시간에 찾아온다는 건 또 돈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문을 열어주자 태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저녁 먹었냐? 태수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벌써 예감이 들었어요. 태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형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 역시나였습니다.
태호는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 초기에는 잘 된다고 형에게 자랑도 하고 용돈도 보내주곤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태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1,000만 원만.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음 달에 공사비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1,000만 원. 태수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40만 원인데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한다는 말인지. 태호야, 형도 지금 상황이. 형님만 믿고 있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로서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 결혼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생에게 줄 돈은 없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말할 기력도 없어 보였어요. 며칠만 시간을 줘. 방법을 생각해 볼게. 태수는 결국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을 차갑게 내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태호가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퇴직까지 3달, 큰아들 결혼 자금, 동생의 빚, 그리고 그 후의 생활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태수의 한마디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몰린 건지.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11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건지 의아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동생 태호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형님, 나야 나.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단정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야, 이 시간에 술 먹고 와서 뭐 하는 거야? 태수가 잔소리를 하려던 순간 태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습니다. 형, 이번만 좀 도와줘. 안 그러면 나 진짜 끝장이야. 태호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정희도 소음에 깨어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태호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봉투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탁자 위에 떨어졌어요. 크기로 봐서는 상당한 양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봉투를 보며 물었을 때 태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형, 나 완전히 망했어. 사업이 다 틀렸어. 뭐가 망했다는 거야? 하청업체들한테 받을 돈만 3억이야. 그런데 원청업체가 갑자기 부도났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어. 태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태호가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온 거야? 형 명의만 빌려주면 돼. 절대 문제 안 돼. 태호가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줬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몇 장 있었고 그 밑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끼워져 있었어요. 태수는 서류를 살펴봤는데
복잡한 계약서와 은행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차명계좌 개설 서류야. 형 이름으로 계좌 몇 개만 만들어주면 돼. 계좌를 왜 내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태수의 질문에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 명의로는 더 이상 계좌를 못 만들어. 신용이 다 망가져서. 그런데 돈을 빨리 굴려야 해. 안 그러면 정말 끝이야. 돈을 굴린다고? 그게 뭔 소리야? 태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돈을 굴린다는 말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어. 단기 투자로 돈을 빨리 불릴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내 명의로는 안 된다는 거야. 신용불량자라서. 그런 위험한 일을 왜 나한테. 형만 믿고 있어. 계좌만 만들어주면 실제로 형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통장이랑 카드만 주면 돼.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동생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태호야, 그런 건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야. 그냥 형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것뿐이야. 실제 거래는 내가 다 하니까 형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태호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지만 태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명계좌라는 말 자체가 불법적인 느낌을 주었거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문제될 일 없어. 내가 뭐든 책임질게. 그리고 이것 봐. 태호가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20장 정도 되어 보였어요. 이건 뭐야? 1,000만 원이야. 미리 주는 거야. 형이 도와주면 1,000만 원을?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 잔액이 40만 원뿐인 상황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였거든요. 큰아들 민수의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참이라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짜야. 계좌 개설만 도와주면 바로 줄게. 정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안전한 일이야? 뭔가 수상하잖아. 형수님,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기업들도 다 이렇게 해요. 태호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의 어머니가 깨어나신 것 같았어요. 80이 넘으신 어머니는 요즘 밤에 자주 깨시곤 했습니다. 어머님 깨셨네. 조용히 해. 태수가 목소리를 낮추자 태호도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정말 이번만이야. 나 아니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 형만 믿고 있다고. 태호의 말에 태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형 노릇을 해온 입장에서 동생의 절박한 부탁을 그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절실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맹세해. 형 이름만 잠깐 빌리는 거야. 한 달만 지나면 다 정리해 줄게. 태수는 마지막으로 정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의 유혹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 보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한 달 안에 정리하는 거야. 고마워, 형. 진짜 고마워.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금 다발을 태수에게 밀어주었어요. 이건 미리 주는 거야. 내일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하자. 그 순간 태수의 인생은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버스 기사의 인생이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금을 손에 쥔 태수는
이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오후 현관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태수는 버스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는데 평소보다 급하고 거친 벨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대한채권추심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자라니 무엇에 대한 책임자라는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무슨 책임자요? 김태호 씨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 채무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태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더구나 연대보증인이라니 자신이 언제 그런 걸 했다는 말인지. 잠깐만요. 저는 보증인이 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서류 보세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복잡한 계약서들과 함께 태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런 걸 서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 제가 서명했나요? 지난주 금요일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에서 하셨잖아요. 그제야 태수는 기억이 났습니다. 태호와 함께 은행에 갔을 때 계좌 개설 서류라고 해서 여러 장 서명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연대보증 서류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아, 그때. 하지만 저는 그게 보증서인 줄 몰랐어요. 모르셨다고 해도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인 김태호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김태수 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태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갚으라는 말인지.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정의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부인이시군요. 남편분이 거액의 빚을 보증하셨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요? 원래는 이번 달 말이 기한이었는데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체료가 붙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늘어납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요? 태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월급이 250만 원인데 하루 연체료가 100만 원이라니. 그런데 김태호는 어디 있나요? 연락은 안 되나요? 한 달째 연락이 안 됩니다. 사업장도 문 닫았고 집도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잠적한 상태죠. 태수는 동생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해준다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수는 어이없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매월 나누어 갚는다고 해도 평생 갚아야 할 돈이었거든요. 매월 100만 원도 어려워요. 제가 버스 기사인데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집 말이에요. 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까지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이것도 가져가는 건가요? 부채가 워낙 크니까 부동산 처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30년간 살던 집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변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채권자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죽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당신 정말 모르고 서명한 거예요? 정희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계좌 개설 서류라고 했어. 설마 이런 함정이 있을 줄이야.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정들었던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형, 미안해. 곧 정리돼. 조금만 기다려. 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는 동생이 원망스러웠어요. 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태수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또다시 낯선 남자들이 집을 찾아왔다고 정희가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업체에서 왔대요. 빚이 더 있다고 해요. 더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7천만 원이래요. 태수는 버스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동생이 얼마나 많은 빚을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럼 총 얼마예요? 3억이 넘을 것 같아요. 태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3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어요. 그 후로 며칠간 계속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협박조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김태수 씨, 도망가 봐야 소용없어요. 어디든 찾아갈 테니까.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매일 같이 찾아와서 독촉했고, 때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순애가 큰 빚을 졌다더라. 몇 억이래. 집도 날릴 것 같다던데. 평생 성실한 사람으로 통하던 태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네 어르신들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태수도 막막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평생 자랑스러워 하시던 맏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쟁이가 되었다니. 태수는 순식간에 낯선 지옥 같은 현실로 내몰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동생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채권자들의 협박, 동네의 소문, 아내의 원망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곧 정리된다는 거짓말만 반복했고 태수는 점점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사무실로 좀 올라오세요. 버스 차고지에서 점검을 마치던 태수에게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딱딱한 말투였어요. 태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니 소장과 총무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 공문서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태수가 의자에 앉아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뭡니까? 소장이 서류 하나를 태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퇴직금 압류 통지서였어요. 채권자들이 태수의 퇴직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직금 압류 신청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사채업자라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더군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직장까지 찾아온다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다른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손님들한테까지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에요. 총무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태수 씨 퇴직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채권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바로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거예요. 태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32년간 모은 퇴직금이 자신한테는 한 푼도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수는 정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요? 응, 이미 압류 신청이 들어갔어.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나마 퇴직금으로라도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진 거였어요. 당신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왜 평생 동생 뒤치다꺼리만 하다 인생을 망쳐? 여보,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요. 태호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이 얼마나 챙겨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갈 때도 당신이 돈 대줬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결혼할 때도 당신이 도와주고 사업 시작할 때도 당신이 보증 서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배신을 당해도 되는 거예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평생 동생을 챙기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거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민수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내요?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태수는 무언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이라도 있는지. 그때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다락방을 뒤져봤어요. 오래된 상자 안에서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토지 관련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태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땅의 소유권 증서였어요. 면적이 600평 정도 되는 밭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정희를 불러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땅 같아요. 예산에 600평짜리 밭이 있대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걸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요. 태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600평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았거든요.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태수는 예산군청에 전화를 걸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산 12번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태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요? 언제부터요? 2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네요. 태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이미 태호 명의로 넘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이전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유권 이전에는 원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태수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태호가 형의 인감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태호가 이 땅을 자기 명의로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마저 가로채간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봐도 답이 없었어요. 정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정희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응,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희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채권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채업자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김태수 씨죠? 저는 금융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또 빚이 있나요? 5천만 원입니다. 김태호 씨가 당신 보증으로 빌려간 돈이에요. 태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무뎌져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이번 주 안에 갚지 않으면 이자가 하루에 50만 원씩 붙습니다. 50만 원씩요? 네, 저희는 은행이 아니라서 이자가 좀 세요. 태수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은행 채무만으로도 3억이 넘는데 사채까지 합치면 4억에 가까운 빚이 되는 거였어요. 사채업자가 돌아간 후 태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도 옆에 앉아서 함께 울었어요. 당신, 우리 정말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수는 평생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동생의 배신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아버지의 유산마저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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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어요. 태수는 버스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는데 현관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김태수, 나와. 우리가 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안 나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전에 만났던 채권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위협적이었어요.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덩치 큰 남자 3명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금융업체 직원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문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눈빛 자체가 험악했습니다. 김태수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는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김태호한테 빌려준 돈 말이야. 태수는 또 다른 채권자들인가 싶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인가요? 1억이야. 이자까지 합치면 1억 5천. 1억 5천만 원이요? 태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총 빚이 5억에 6천만 원에 가까워진 거였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언제까지라니? 지금 당장이야.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좀. 시간? 이미 석 달이나 넘겼는데 무슨 시간? 그때 남자들이 갑자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야, 이 집 좀 봐라. 꽤 괜찮네. 남자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품평을 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놀라 나왔어요. 여보, 이분들이 누구예요?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김태수 아줌마지? 네. 그런데 왜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돈 받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 남자 중 한 명이 거실 탁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차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하지 마요. 왜 남의 집 물건을 부숴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을 안 갚으면 이 집도 우리 거야. 우리 집 물건 부수는 게 뭐가 나빠? 또 다른 남자가 텔레비전을 손으로 쳤습니다. 텔레비전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화면이 깨져버렸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자들은 계속 집기들을 부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음식들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태수의 어머니 박말순이 나왔습니다. 80이 넘은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 나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는 거실의 참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깨진 그릇들, 넘어진 텔레비전, 바닥에 널린 음식들. 어머니, 방에 계세요. 태수가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남자들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시구나? 좋네. 아들이 빚 안 갚으면 어머니가 대신 갚아야지. 뭐라고요? 어머니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가족은 다 연대 책임이야. 남자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박말수는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태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은 더욱 거칠게 굴었습니다. 정리? 무슨 걸로 정리한다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이제부터 당신 집은 우리가 접수한다. 접수라니 무슨 소리예요? 빚을 못 갚으면 집을 내놔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냐? 남자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정 평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이면 3억 정도는 나오겠네. 그럼 우리 돈은 받을 수 있겠다. 잠깐만요. 법적 절차 없이 어떻게 집을 가져가요? 태수가 항의했지만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법적 절차? 우리가 무슨 은행인 줄 알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 그때 박말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박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박말순은 계속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요. 정희도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박말순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119를 불러요. 태수가 소리치자 정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환자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남자들도 상황이 심각해진 걸 깨달았는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야, 할머니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원래 몸이 안 좋았던 거지. 하지만 남자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태수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말수는 계속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어떻게 되신 거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심장 발작 증세 같은데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박말순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이런 일로 고생하게 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우리는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돈 마련해놔. 남자들이 떠나간 후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깨진 그릇들을 치우며 계속 울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어머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태수도 답답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태호를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어디서 찾아요? 연락도 안 되는데. 예전에 태호가 자주 가던 술집이 있어. 거기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태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는데 태호가 사업이 잘 될 때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마치 많은 종업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호요? 어저께 여기 왔었는데요. 어저께요? 정말이에요? 네, 새로 사귄 여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되게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을 이런 지경에 빠뜨려 놓고 새 여자와 놀러 다니고 있다니.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요? 글쎄요. 아, 맞다. 여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간다고. 해외여행이요? 네,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태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태호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모든 빚을 형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새 여자와 함께 편안하게 살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박말순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또다시 큰 돈이었습니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어머니 수술비까지. 태수는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 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는데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는 상태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수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태수예요. 박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야, 왔구나. 네, 어머니. 아프시죠?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박말순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품고 살아온 비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태수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땅 말이야. 예산에 있는 그 땅.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 땅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을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어. 제 이름으로요? 응. 너는 맏아들이고 평생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하시면서 그 땅만큼은 꼭 내 몫으로 남겨두라고 하셨단다. 태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태호를 너무 편애했어. 박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막내 아들이라고, 몸도 약하다고. 항상 태호만 챙겼지. 너는 든든한 맏아들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느껴온 서운함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태호가 사업한다고 할 때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담보로 잡으면 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그래서 태호 이름으로 바꾸신 거예요? 응. 내가 내 도장을 가져다가. 미안해, 태수야. 정말 미안해. 박말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뿌옇게 흐려졌어요. 원래 그 땅은 내 거였다. 아버지가 분명히 내 몫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태호 편만 들어줬어. 태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상황이 사실은 부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태수야,
너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참게 했구나. 박말순의 고백을 들으며 태수는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태호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야, 아니야. 너도 사랑해.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 너는 워낙 잘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좋은 아들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러움이 밀려왔거든요. 태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 권리를 찾아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 원래 내 거였다는 증거가 있어. 박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집에, 내 방 서랍 맨 아래,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 있어. 손으로 직접 쓰신 거야. 유언장이요? 응. 그 땅을 내 이름으로 하라고 분명히 써놨어. 내가 숨겨뒀지만 이제는 꺼내야 할 때인 것 같아. 태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태호가 내 도장으로 여러 서류에 서명한 것도 사기잖아. 너는 그걸 몰랐다고 증언할 수 있어. 박말순은 점점 말하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태수야, 이제는 참지 마. 내가 평생 참기만 했으니까. 태호가 이렇게 큰일을 저지른 거야. 어머니, 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참을성이 많아서 태호가 버릇없이 컸어. 그건 내 책임이야.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 모든 걸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야, 약속해. 끝까지 싸워서 내 권리를 찾겠다고.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박말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방을 뒤져봤습니다. 서랍 맨 아래 오래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막내 아들 태호는 몸이 약하니 현금으로 지원하고 맏아들 태수는 예산 땅을 물려준다. 태수는 평생 우리를 돌봐줄 아들이니 그만한 몫을 남겨줘야 한다. 아버지의 분명한 의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태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유언장으로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필 유언장이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나요? 충분합니다. 더구나 사기 혐의도 있으니까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태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후 태수는 태호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로 서명받은 서류들, 차명계좌 개설, 토지 소유권 편취, 모든 게 범죄 행위였어요. 이제는 참지 않겠어. 태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태호를 고발하고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을 준비하고 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르고 살아온 분노와 억울함이 이제는 정의를 찾기 위한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피고인 김태호를 법정으로 인도하십시오. 수원지방법원 제3법정에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수갑을 찬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태호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형과 마주보기가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태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개정했습니다. 태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형 김태수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총 4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태수와 정희,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아버지의 유언에 반하여 형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태호의 범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지난 몇 달간 변호사와 함께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는 걸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검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태호가 위조한 서류들, 차명계좌 개설 증빙, 그리고 필리핀 도피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 반박하시겠습니까? 태호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형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태호가 계획적으로 형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게 분명했거든요. 증인 김태수를 신문하겠습니다. 검사가 태수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동생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계좌 개설용이라고 해서 빌려준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 대출 보증서에도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덕분에 침착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에 적어두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증언이 끝나자 태호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평소에도 피고인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도 피고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동생을 챙겨온 게 사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태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자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형님. 태호는 방청석의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형님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업만 하려고 했어요. 형님한테 좋은 일만 생기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피고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주자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발 이번만 봐줘요. 갑자기 태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어요. 형님, 제발, 저는 형님밖에 없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챙겨온 동생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태수가 일어서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형님.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평생 내 뒤만 쫓아다녔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수습하고, 내가 빚지면 내가 갚고, 그렇게 살았어.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가 한 일은 범죄야. 어머니까지 병원에 눕히고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이건 용서할 수 없어. 태호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아니야. 이제 끝이야. 태수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동생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순간이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는 사기, 문서위조, 횡령 등의 죄명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직원들이 태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호는 끝까지 형을 바라보며 울었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형님. 태호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지만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태수는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평생 참기만 했던 자신이 마침내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부릉, 부릉. 6시 30분, 태수는 다시 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예산에 있던 아버지의 땅은 되찾았고 태호가 빼돌린 돈 중 일부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을 다 갚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운전석에 앉으며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봤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이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력감이나 절망감은 없었습니다. 첫 정거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기사님, 매교동 롯데마트 앞에서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런 평범함을 잃을 뻔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오전 10시경, 잠시 휴게 시간이 있을 때 태수는 어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박말수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태수의 손을 꽉 잡고 계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태호 일은 다 정리됐어요. 이제 아버지 땅도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묘비 앞에서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태수야, 이제는 내가 먼저야.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해라. 그동안 태수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동생, 어머니, 주변 사람들. 정작 자신의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의하고 아이들만 챙기면서 살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정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고생 많았죠? 응, 오늘은 괜찮았어. 요즘 정희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참,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요. 무슨 일로? 결혼 연기한다고 해요. 아빠가 힘들 때 결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태수는 고마웠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이해해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가 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뭉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저녁 먹을 때 둘째 딸 영희도 집에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들죠? 괜찮아. 예전보다 훨씬 나아. 정말요? 아빠가 법정에서 삼촌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영희는 재판 당일 방청석에 있었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멋있었어요. 그래. 네. 이제 우리도 아빠 편이야. 아빠만 생각하고 살아요. 태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줄은 몰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며칠 후 태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호의 배상금 지급 문제 때문이었어요. 김태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김태호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변호사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태호의 글씨였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처분해서 배상금에 보태겠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생이기도 했거든요. 그 아파트 처분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시세로는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의 절반은 해결되겠네요.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태수는 예산에 있는 아버지의 땅을 보러 갔습니다. 600평의 밭이었는데 몇 년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팔아서 빚을 갚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소중한 땅이었거든요. 그때 옆밭에서 농사를 짓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땅 주인이세요? 네, 그런데 이 근처에 농촌 체험장 만든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온다던데. 농촌 체험장이요? 네,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체험도 하고 농산물도 사가고 요즘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해요. 태수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도 활용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와 상의했습니다. 농촌 체험장이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당신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될까? 왜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인 거죠. 태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몇 주 후 태수는 다시 버스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교동의 친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롯데마트, 동사무소, 어린이공원.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 봉투 하나로 무너졌던 내 인생.
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달 전 태호가 가져온 그 두툼한 봉투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세울 수 있어. 시련을 겪으면서 태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느꼈어요. 다음 정거장은 매교동 주민센터입니다. 안내방송을 하며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건강한 가족, 안정된 직장, 그리고 다시 찾은 자존감. 태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태수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